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도 환영입니다.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논평 시간이고요. 꼭지고 한국판 야운트 다음에 한국판 우리가 지로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초음속 3대함 미사일이 공개가 돼서 이제 많은 관심을 끌었었죠. 근데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이미 예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고 그 후속 미사일 그리고 그 후속의 미사일도 이제 이미 준비 중인 것이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초음속 미사일 다음에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겠죠. 지금 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강국들이 이제 앞다투어 경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와 중국이 좀 앞서가고 미국과 그 외의 나라들이 이제 추격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그 게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네. 자,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있죠.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실전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가장 빨리 가고 있는 나라죠. 러시아의 지르콘이죠. 그림 위에 있죠. 운용 고도가 한 30에서 40k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속도는 자그마치 순항 속도가 마하 8에서 9 엄청난 속도죠. 사정거리가 1000km 이상 훨씬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km까지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야온트나 오닉스, 브라모스 이런 것처럼 이것도 수면 밀착 비행, 즉 시스킴이 가능한지 그런 거 여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자, 또 하나는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가 있죠. 이거는 이제 탄도 미사일 마냥으로 고도 한 100km까지 쏘아 올렸다가 그다음 활공체가 분리돼서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대기권하고 부딪힐 때마다 그 반동으로 튀어오르면서 방향도 바꾸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그때 이제 동력이 없는 거죠. 방향을 바꿀 때 필요한 동력이 외에는 없는 겁니다. 마하 10에서 20 정도로 상당히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 그리고 목표물 상공에 들어왔으면 대기권 내로 진입하는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운용 고도는 한 30km에서 70km 고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쭉 살펴보건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지르콘 같은 거, 그래서 제가 한국판 지르콘이라고 말씀드렸는데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보시는 게 작년이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원 창소 50주년이었거든요. 그 기념 홍보 영상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등장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모습입니다. 지르콘과 많이 닮았죠. 그래서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를 닮았고 일본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를 닮았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미루어. 그래서 가장 큰 테마가 뭐냐면 50주년을 맞아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는 더 이상 추격하지 않는다. 이제는 선도하겠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쭉 조사를 하고 자료를 살펴보면서 느끼건데 추격자에서 이제는 선도자로 입장을 바꾸겠다 하는 그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말이 흔히 아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금년 초에 중반부에 몇 개월 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도 더 많이 들어오고 해서 확대 개편한 셈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밑에 기술센터 다양한 걸 관장하게 되고 국방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동해에 만든다는 미사일 시험센터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죠.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하부 조직이 있고 제일 상부에 미사일 연구원이라고 따로 똑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 보면 핵 WMD 대응을 위한 미사일 연구 개발 능력 지속 강화라고 되어 있죠. 3대 축안에 미사일 연구원이라고 가장 구체적인 이름을 달고 가장 구체적인 무기체의 이름을 달고 나온 데가 있습니다. 저기서 저는 극초음속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점적으로 끌고 나가는 부분이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 극초음속 부분은 이미 경쟁이 많이 붙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X-51A라고 해서 2013년에 마하 5.1로 210초간 비행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연구 자금이 끊겨서 더 이상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가 추격을 해서 자그마치 마하으로 1000에서 20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내년에 배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쳐져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신콩2라는 마하 5.5에서 6.0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음속 풍동 시험장도 건설했죠.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그 길이가. 그래서 400초 정도를 비행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2018년 8월. 그래서 개발이 순조로운지 그 2023년에 운용할 예정이라고 여러 논문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보다 빨리 가고 있어요. 주변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죠. 제가 이제 이거는 얼마 전에 동영상으로도 만드는 부분인데 일본도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이제 개념도가 보이죠. 그리고 이 배치를 언제쯤 하게 되냐면 초기형은 2030년 전에 하고 후기형 이제 좀 좀 개선형이겠죠. 그거는 2030년대에 그 지로콘을 닮은 형입니다. 그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공형 극초음속 활공형도 개발하고 있다. 개발해서 배치하겠다.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작년 2020년 6월 9일에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우리가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죠. 그 당시에는 심지어는 이제 얼마 전에 공개됐던 초음속 미사일 대한 미사일마저도 뭐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 몇 단계를 점프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이었어요. 이 보고서의 이제 말미에죠. 말미에 이제 나가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간 우리가 해왔던 노력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향후 계획이 간략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했다. 이게 곧 초음속 요번에 이제 공개된 초음속 대한 미사일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2010년에서 12년에는 하이파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실시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램젯, 스크램젯 이중 연소 엔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2011년에서 17년에는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이게 아마 풍동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풍동 시험을 수행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은.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2018년부터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이죠. 지상 발사형입니다.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다. 비행 시험을 완료한다. 이게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 다음은 바로 배치에 들어가는 수순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온 지 2달 뒤에 2022년 8월에는 정경도 전 국방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겠다. 지금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었다라고 해서도 놀랐는데 그걸 더 앞당기겠다. 그리고 군은 곧 소요를 재개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더 앞당겨서 배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술에 대해서 완성도가 있다. 준비가 거의 끝났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네. 만약 이 계획대로 된다면은 러시아는 2022년, 2023년 거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본보다 좀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한다면. 그리고 그런 주변 교육을 당연히 감안해서 이런 발표들을 한 것이라고 또 보거든요. 뒤처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쉘든 앤 밀리터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극초음속 엔진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개발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제가 추린 건데 탄화수소 연료 적용 초음속 연소기 설계 및 시험 평가 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발 기한이 2017년에서 2020년이에요.
이 조그만 글자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비행 마하 수가 6.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 초음속 연소기는 스크램젯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그리고 스크램젯에 가장 맞는 탄화수소 연료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예. 이게 2020년이면 이미 끝난 거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국회 보고서 정경두 장관의 그 발표 그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이 연구의 종료 기간이, 종료 시기가. 그 말은 이런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과제는 극초음속 순항 유도탄과 상관이 있는 거죠. 한국판 지르콘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보면은 복합 영역 초고속 비행체 통합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8년에 시작해서 2023년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초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발사체에 탑재해서 실제 비행 조건에서 시험하여 기술을 검증하는 초고속 비행체 통합 설계 기술 개발입니다. 이 작은 내용들을 보시면 이거는 초음속 비행체입니다. 예,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예, 뭐 항목도 극초음속 순항 유도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실제 실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이것이 국회 보고서에서 이야기한 2023년까지 실제 발사 시험을 한다는 그 실험입니다. 바로 그 연구 과제고요. 그래서 2018년이고 22년이니까 벌써 진행 중인 거고 이 진행 성과가 좋다는 것이고 이걸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앞에 나왔던 보고서나 국방장관의 언급을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추가로 더 찾아보면은 이제 같은 소스, 쉘던의 소스에서 제가 이제 찾아온 것인데 우리는 이미 순항 미사일에 관련된 즉 이중 연소, 램젯, 스크램젯 이중 연소 그것이 곧 뭐랄까 러시아의 그 지르콘이 채택한 추진 체계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로는. 그리고 향후 미래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래에도 그런 제목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런 연구는 이미 우리가 다 되어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것을 응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램젯, 스크램젯 이중 연소 엔진은 이미 벗어난 것 같고 2023년까지 완료된다는 위에 지금 과제를 보면은 터보제트하고 스크램젯을 복합 추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스크램젯과 터보제트를 연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과제는 보시면 32년까지 향후 미래 과제죠. 이거는 터보제트와 램젯을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 미래 과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터보제트와 램젯을 연계한다는 것은 이거는 미사일용 엔진이 아닙니다. 이건 항공기용 엔진입니다. 항공기용. 이게 복합 사이클 엔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터보제트, 스크램제트는 무엇이냐? 이거는 차기 우리 한국판 지르콘이 스크램젯을 내기 위해서는 마하 몇이 마하 3, 4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보통 로켓 엔진으로 하거나 아니면 스크램젯 앞에 램젯이 붙어서 하는 건데 여기 스크램젯은 앞에 램젯이 이미 붙어 있는 이중 연소 엔진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럼 터보제트는 뭐냐? 일반 제트기 엔진이잖아요. 로켓 대신에 터보제트 엔진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마하 1 정도까지는 터보제트로 간다. 로켓이 아니고 로켓에 있는 그 부스트가 아니라 이걸 터보제트 엔진을 넣겠다. 즉 해성이나 순항 미사일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을 넣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의 혜택은 무엇일까? 제가 봐서는 사거리의 연장 그리고 미사일 자체의 최적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연구의 그 기간을 봤을 때 18년에서 23년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한국판 지르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금 봤을 지르콘 같은 경우에는 로켓 부스트를 통해서 발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길이가 한 10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거보다 짧은 미사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일회용으로 쓰는 터보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성이나 우리 현무3 순항 미사일에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런 뭐 한 번 더 이런 이제 미래 연구 과제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은
한국판 지로콘을 만들기 위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엔진 기술인 램젯 그리고 스크램젯 이중연소 기술은 이미 완료가 됐고 이미 개발이 끝났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응용 연구를 추가로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극초음속 활공체가 아닌 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선택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한국판 야혼트를 오랫동안 만져왔죠. 그래서 10년 이상 아마 이 기술을 개발해 왔을 겁니다. 거기서 크기 문제, 연소 문제, 사거리 문제 여러 가지를 아마 고민했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대지 KF-21에 넣기 위해서 아주 극소형화 시키려는 노력까지 했다가 그거는 이제 덕티드 램젯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상당한 기술이 누적이 됐다. 노하우가. 예.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스크램젯도 동시에 개발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좋다. 단계별로 밟아온 기술이 그쪽이다. 그쪽 방향이었다. 이런 것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덕티드 램젯 연구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보라매 KF-21 보라매가 개발되면 첫 번째 공대지 무기로 아마 장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있고, 그 다음 다른 이유로는 극초음속 활공체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 그러니까 50에서 70km 고도로 들어왔을 때는 뭐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나라에마다 다릅니다만은 최고 뭐 마하 20 이상까지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대기권을 뚫고 목표물로 낙하할 때는 이게 이제 추가의 동력은 없습니다. 방향 조절할 정도의 추진력만 있지 떨어질 때는 그냥 중력 가속도를 받고 낙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상에 목표물을 타격할 때쯤 되면 마하 5 정도로 아마 높게 봐도 마하 5 정도로 타격을 하게 돼요. 그만큼 감속이 일어납니다. 이제 공기 저항 때문에. 하지만 반면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지로콘 같은 경우는 마하 9의 순항 속도를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에 더 가속을 할 수도 있어요. 치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를 타격하는 순간의 속도는, 그리고 상대방의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그 속도는, 가동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속도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빠를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저 치명성이 더 강하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의 이유는 레이더 회피 부분입니다. 극초음속 글라이드 미사일 활공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로켓 엔진으로 1단, 2단 로켓 엔진으로 고도 100에서 200km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정찰 위성에서 탄도탄을 감지하는 정찰 위성들한테 걸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 감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기존의 탄도탄보다는 훨씬 추적하고 요격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만, 일단 탐지 시간 자체가 발사하자마자 상대방한테 감지가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이름 자체가 순항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낮은 고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그 재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앞서 나왔던 뭐 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시스키믹으로 날아가는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레이더의 탐지가 훨씬 늦다. 활공체보다 순항 미사일이. 그리고 마지막에 돌입 단계에 있어서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치명성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극초음속을 선택했다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도 야혼트가 지르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정거리가 1000km가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비슷한 걸 만들면 남들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거나 재원이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 장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극초음속 활공체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더 깁니다. 지금 뭐 중국의 DF-17 같은 경우도 2000km 이상 나오죠. 미국이 배치하려고 하는 중거리 탄도탄 희백을 탈퇴하고 나서 개발한 미사일도 2000km 이상이고, 거기도 활공체를 씁니다만 2000km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2000km가 넘어가는 미사일을 우리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목표에 타격하기까지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느냐? 그 유도할 수 있는
정찰 위성 시스템이 되느냐, GPS 시스템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년 정도 무렵까지 준비하려고 하는 군집 정찰 위성, 예, 초저궤도 300km에서 500km 사이에 수십 킬로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실시간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거가 초기에 올리는 게 뭐 지금 40개에서 뭐 60개 사이 정도 위성을 올리는 걸로 나오는데, 그 위성이 커버하는 영역이 한반도를 약간 종단해서 저기 우리 이제 주요 우리 수상 항로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지금 비추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급에는 지금 사정거리가 조금 짧은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적당하지 않느냐. 물론 향후에 우리 정찰 위성들을 더 갖추면 더 확대되겠죠. 그럼 당연히 활공체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군집 위성, 군집 정찰 위성의 분포와 봤을 때도 유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더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VLS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의 3S14, 3S14라는 수직 발사관입니다. 이게 뭐 거의 호위함급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직경이 70cm, 길이가 10m고 러시아 언론 발표에서 나와 있지만 지르콘이 여기에서 발사가 됩니다. 뭐 시험 발사 시험도 이런 데서 했죠. 아마 호위함급인가 구축함급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이 VLS에서 발사를 한 겁니다. 이 VLS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초음속 한국판 야운터가 있죠. 칼리버라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우리 현무3 같은 거. 자, 이 미사일들하고 크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 VLS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칼리버라나 야운터는 지금 직경이 70cm, 길이가 10m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지르콘의 최대 크기가 그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KVLS2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를 이제 개발해서 세종대왕 배치 2부터 실게 되는데, 거기에 계략적인 추정치가 밖에 있는 4개의 빨간 사각형 원이 하나의 그 각각이 그 4개가 각각이 하나의 그 셀입니다. KVLS2에 이게 직경이 715mm, 700에서 800mm 사이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길이는 아마 최대치가 지금 보고인데 한 9m 가까이 되는 길이의 미사일은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비춰져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지르코 좀 전에 보여드린 러시아의 수직 발사관하고 거의 체적이 비슷합니다. 길이가 살짝 짧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향후 몇십 년 동안, 뭐 50년 이상 써야 되는 우리의 표준 사이즈거든요. 우리 각종 군함에 들어갈 수 있는 발사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디자인할 때 우리가 향후 개발할 미사일들의 체적을 감안해서 넣었을 겁니다. 현재 탄도 미사일을 넣기에는 너무 작아요. 탄도 미사일은 1m 가량은 돼야 됩니다. 직경이. 그래서 이 사이즈의 상한선을 맞출 수 있는 미사일은 현재 한국판 지르콘이 여기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세종대왕 배치 2에 있는 그 한국형 수직 발사관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1일 수도 있고 MK41일 수도 있어요. 거기는 어떤 미사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LSM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미국의 SM2가 들어가느냐. 지금 SM6는 거의 아닌 것으로 보여요. 자, 뒷부분에 보시면 두 개가 보이죠? 작은 게 KVLS1, 직경이 53cm짜리. 그리고 뒤에 보이는 것이 두꺼운 것이, 큰 것이 한국형 수직 발사관 2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경이 70에서 80. 한국형 지르콘이 개발된다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